안녕하세요, 염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C와 파킨슨병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치료했던 경험들 가지고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배 환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선배 환자가 있어야지 후배 환자가 있고 선배 환자의 가는 길을 따라서 후배 환자들이 시행착오 없이 이제 가면서 의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얘기가 있죠. 김구 선생님께서 했던 말.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파킨슨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기록을 남겨주세요. 그 기록이 본인도 도움이 되지만 뒤에 서서 생기는 환자분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그 환자의 사례와 성공 사례예요. 왜 저 환자가 성공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동안 발표된 논문. 그러니까 많은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우리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을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가지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환자 사례와 성공 요인인데요. 저희 병원은 주로 암 환자를 보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왜 암 환자를 보는 병원이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관심을 갖게 됐냐? 그거는 역시 환자 때문에 그래요. 저희 병원에 78세 된 여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5년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해서 식사를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맞으러 이제 내원하셨죠. 그래서 영양제도 맞고 비타민C 치료도 하고 글루타치온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을 복용하면서 환자분이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이 환자분이 파킨슨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파킨슨병은 계속 점점 나빠지는 병이지 이 병원이 유지되거나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유지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자 보호자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 비타민C 글루타톤을 통한 항산화를 제거해주고 두 번째는 체중이에요. 파킨슨 환자분들 보시게 되면은 체중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서 손이 흔들릴 때도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나빠지는데 이 환자는 체중이 유지가 됐다는 거. 그거는 바로 TPN이라든지 아미노산, 옵티프로틴이란 단백질을 먹으면서 근력이 빠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성공 요인은 바로 항산화 작용하고 체중 유지가 하나의 성공 포인트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찾아봤죠. 논문을 찾아봤는데 재밌는 논문이 2015년도에 그 이데라는 그 일본에 있는 의사가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뉴트리션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파킨슨병의 이제 진행과 그 림포사이트, 백혈구 중에서도 이제 호중구 림프구가 있는데 그 림프군의 비타민C 농도가 중요한 바이오마커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2015년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찾아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봤고요. 비타민C는 항산화제며 도파민 신경세포의 신경조정제입니다. 그리고 이 본 연구에서 중요히 생각하면 뭐냐? 파킨슨병의 다양한 단계에서 림프구와 비타민 수주 간의 연관성을 조사했다는 거죠. 연구 방법을 보면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일본 시즈오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파킨슨병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그 혈액 검사, 특히 이제 림프군의 비타민C 농도를 측정하고 이 측정된 비타민C 농도와 파킨슨병의 중증도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했냐 척도를 가지고 병기를 분류했는데 1기가 7명, 2기가 28명, 3기가 16명이고 4기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혈중 비타민C 농도와 파킨슨병의 중증도과는 관련이 없었지만은 림프구 내에 비타민C 농도가 낮을수록 파킨슨병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은 발견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초혈액의 림프군의 비타민C 수치는
파킨슨병 진행에 유용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 농도는 차이가 없는데 왜 세포 속에 있는, 특히 림프 속에 있는 비타민C 농도는 차이가 생길까? 그거는 바로 수송체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SVCT2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했어요. 작년부터 이제 SVCT2 검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논문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림프군의 비타민C 농도의 통로인 SVCT2 검사를 한 후에 비타민C 치료를 받으면은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검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헨야르 척도, 이거는 1967년도에 호헨야르 박사가 개발한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 평가 척도로서 총 5개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뭐냐? 몸의 한쪽에 한정돼서 떨림이라든지 강직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양측,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떨림이나 강직이 관찰됩니다. 3단계는 몸의 양측에서 증상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자세 불안정이 관찰되고 쉽게 넘어지는 단계, 이거를 3단계라 하고, 4단계는 걷고 서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심각하게 더뎌져서 혼자 사는 생활이 어려운 단계를 4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걷기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상태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5개 상태를 보면서 본인의 상태가 어딘가를 평가를 하면서 더 진행되는 게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자료, 저희 병원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난 2년간 파킨슨병으로 내원한 환자는 12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SVCT2 검사를 한 환자는 39명이었고 그 환자를 가지고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39명 중 여자가 30명이었고 남자가 9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61.9세였고 특히 60세 이하도 7명이나 이제 됐고 80세가 넘은 분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SVCT2라는 비타민C 수송체가 있는 경우는 26명, 66.7%였고 없는 경우는 13명,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비타민C가 효과가 없는 분이 한 30%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활성산소 정도가,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혈액 내의 활성산소는 정상인 경우가 27명, 1단계가 5명, 2단계가 7명, 3, 4단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사한 게 아연과 셀레늄이라는 이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는 건데 이때 셀레늄은 괜찮았어요. 근데 아연 결핍이 53.3%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연도 파킨슨병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아연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요. 파킨슨병에서 아연 기능 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연구팀께서 파킨슨병에서 혈청, 혈장, 뇌척수액의 아연 수치 변화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했던 자료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죠. 판메디아하고 중국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총 발표된 연구 중에서 23편이 여기와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타 분석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에서 혈청 아연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있게 낮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혈청, 혈장의 아연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것. 그 세 번째는 뇌척수액의 아연 수치는 감소했지만은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혈청이나 혈장 내 아연 수치 감소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혈액 검사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꼭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SVCT2 수송체도 중요하지만은 아연이란 혈중 아연 농도를 체크해서 부족하면은 아연을 섭취하거나 주사를 통해서 이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게 파킨슨병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아연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혈중 아연 수치가 낮은 경우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주로 먹는 레보도파로 인한 그 이상 운동 장애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총 1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아연, 구리, 납, 수은, 망간 등의 이제 등의 혈청 농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11명 중 65명은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 운동증이 없고 나머지 46명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간의 이제 특징을 찾아봤죠. 그리고 모든 환자는 펫시트를 통해서 진단을 내렸던 거고 콕스 비례 위험 폐기 분석을 사용해서 레보도파 유형성 이상 운동증 발생 시점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하고 이제 운동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나이가 70세로 더 어리고요. 그리고 질병의 이제 진행 기간이 증상이 있는 군은 92개월, 증상이 없는 군은 79개월로 증상이 있는 게 더 길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약을 오랫동안 복용할수록 레보도파로에 의한 유발성 이상 운동증이 더 발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아연, 구리, 납, 수은, 망간의 농도에 따라서 이 두 군간의 이제 증상을 봤더니 아연만 유일하게 증상이 있는 군이 낮았습니다. 79.58로 없는 군은 88.16이었고 나머지 4개는 큰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은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혈중 아연 결핍이 레보도파 유발성 이상 운동증의 위험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분들, 특히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꼭 아연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낮으면 아연제를 먹던지 주사를 맞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역시 아연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아연 농도와 레보도파와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본 것입니다. 본 연구에선 파킨슨병 환자의 아연 결핍이 레보도파와 같은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고요. 혈청 아연 수치를 측정하고 혈청 아연 수치와 레보도파 경구 투여 시간, 용량, 투여 빈도, 그리고 미각 장애를 포함한 아연 결핍 증상 간의 상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각이라든지 식욕부진, 피부염 등 전반적으로 증상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서 아연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용량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자주 레보도파를 복용할수록,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기간이 있을수록 아연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아연을 부족한 경우에 아연을 먹였더니 미각이 이제 돌아오고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 외에 다양한 증상들이 회복되는 걸 보였습니다. 본 연구는 파킨슨병 환자의 레보도파 투여 빈도가 혈청 아연 수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고 얘기하면서 아연 결핍이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고 파킨슨병 치료 중 아연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를 봤을 때 나빠지는 공통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체중이 빠지면 갑자기 상태가 확 나빠졌어요. 저희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다가 갑자기 폐렴이 생긴다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며칠간 한 일주일간, 2주간 입원했던 환자분들이 다시 왔는데 그분들의 근력이 확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빠졌는데, 즉 이때 영양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이 안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단백질이에요.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는데 파킨슨이 진행하면 할수록 이 연하곤란들이 잘 오고 식욕도 떨어져서 잘 못 먹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연구는 뭐냐, 중국에 있는 연구팀들에서 한 건데요. 파킨슨병의 심각도와 이 단백질, 브랜치체인 아미노애시드와 아로마틱 아미노애시드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혈중 아미노산 결핍이 이제 주로 관찰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브랜치체인 아미노애시드
하고 방향적 아미노산에 대한 일관된 결과나 관련 요인은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혈중 브랜치인 아미노산과 그 아로마틱 아미노산을 조사하고 임상적 특성 및 장내 미생물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자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킨슨병 환자는 106명이었고 대조군은 114명.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그 혈중 아미노산인 브랜치인 아미노애시드하고 아로마틱 아미노애시드의 수치를 측정하고 파킨슨병 환자의 대변을 채취하여 장내 미세물관의 이제 시퀀싱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런 결과 보니까 초기 파킨슨하고 진행성 파킨슨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단백질, 루신, 그 이소루신, 발린, 그 다음에 그 티로신, 페닐알라닌 같은 이 단백질 모두 감소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가 단백질이 부족한 거를 이제 설명해 준 연구 자료였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 파킨슨병 환자에서 혈장 브랜치인 아미노애시드와 그 아로마틱 아미노애시드 이상은 장내 미생물 총과의 관련이 있으며 파킨슨병 중증도에 따라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나 근력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주사, TPN 주사라든지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단백질은 병원에 내외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시중에서 이제 파는 단백질하고는 또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치료는 뭐냐?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게 이 파킨슨 병원은 뇌흑질의 손상으로 인해서 도파민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럼 도파민 생성이 안 되게 되면 근육이 악화돼 갖고 합병증으로 해서 점점 나빠지는데 그 도파민 생성이 안 되기 위해서 요거를 주는 게 도파민제, 레보도파 같은 약을 처방하는 거고 근력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 운동, 커큐민 같은 영양제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산소가 이 질병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위해서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을 처방합니다. 특히 SBCT2 검사를 통해서 SBCT2가 있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비타민 치료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는 말인데요. 그 어느 보호자가 했던 글입니다.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귀하고 좋은 강의를 오늘에야 듣게 돼서 무척 안타깝네요. 남편이 몇 달 전에 긴 투병 끝에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처방량을 해드렸다면 점도 사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못내 안타깝네요.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제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나 환자가 여기도 뛰어보고 저희도 뛰어보면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힘겹고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하지만은 그 약과 무관하게 근력이 안 빠지기 위해 잘 먹고 필요하면 TPN 주사 아니면 단백질 같은 거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보관하고 그리고 그 전에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 같은 치료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년 전에 암 환자하고 함께 했던 캠프였어요. 그때 이제 정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도 없고 인터넷은 있었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여러 가지 지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어떤 게 해결 가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좀 더 발전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 속에 정답이 숨어 있음을 아시고요.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서로 간의 자료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파킨슨병과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